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UIC라고 하는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박사를 작년에 마치고 이제 한양대 에리카 컴퓨터부에 이제 임용된 지 딱 1년 차이고요. 그 한양대에 오기 전에는 에센추어라고 하는 마케팅, 파이낸스 쪽 컴퍼니에서 LLM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시니어 매니저로 한 잠깐 여름 동안에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마존 알렉사 AI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박사 기간 동안. 뭐 그 외에는 뭐 시스코라는 이제 네트워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인턴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분야는 자연어 처리이고요. 요새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중심의 화두인 LLM을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뭐 LLM에서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에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요새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라고 하는 주제에 가장 관심이 있고, 그 이외에도 퀀타이제이션, LLM 퀀타이제이션에 지금 제가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소형 디바이스에 이제 LLM이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봇 AI나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소형 디바이스 그 OS에다 이제 LLM을 올리고 싶은데 그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LLM이 사이즈가 크고 인퍼런스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다는 아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간소화하고자 그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기술 중에 하나인 양자화, LLM 양자화 기술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LLM이 사실은 32개의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진 웨이트의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웨이트 하나가 32비트에 저장이 되는 게 보통의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주 소형 디바이스에 올리기 위해서 컴프레션을 해야 하니까 8비트, 4비트, 더 나아가서는 2비트에다 이 웨이트 인포메이션을 저장을 하되 32비트에 있던 거를 4비트에 저장을 하니 인포메이션 로스가 있겠죠.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 로스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LLM의 포스트 트레이닝 컨타이제이션을 해보자라는 연구를 이제 가장 요새 또 많이 흥미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연구는 제가 이제 임용이 되고 나서부터 가장 깊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이고 이 이전의 연구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 동안에 하면서 했던 연구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하게 했던 연구는 LLM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데이터 신테사이즈를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여러분들 원래는 지도학습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이제 뭐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을 많이 보셨을 텐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에서의 만큼의 데이터가 있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이제 집중을 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가장 아주 극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통해서 데이터 제너레이션, 데이터 크리에이션을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럼 LLM한테 데이터 크리에이션을 한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LLM이 생성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파인 튜닝에 쓰거나 아니면 뭐 후속 뭐 트레이닝에 쓴다면 파인 튜닝에 쓴다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좀 박사 후기 때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번 NAACL이랑 작년 EMNLP에도 이제 관련된 연구 논문을 이제 썼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슈퍼바이스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던가 대조학습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레그에서 저희가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또 많이 쓰이는데 리트리버를 우리가 갖고 오기 위해서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러닝 기법이 많이 쓰이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적용될 거를 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모델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연구를 좀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 모델 칼리브레이션이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트 같은 모델을 가지고, 뭐, 지금 LLM도 똑같아요. 뭐, GPT 모델 등등 다 뭐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어떤 모델한테 이 값에 대한 프레딕션을 내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accuracy가 80%라고 어떤 모델이 프레딕션을 했어요. 그러면 80%라는 의미는 10번 중에 8번은 우리가 진짜 맞춰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80%라고 모델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파인 튜닝을 해서 이 accuracy, 이 모델은 accuracy를 80%를 냅니다. 라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10번의 인풋을 주면 6번, 5번 이렇게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80%의 accuracy는 과신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신된 거를 실제의 옵저베이션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델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오버 컨피던트한 프레딕션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일반적으로 접근 방법은 레이블 스무딩이나 아니면 템퍼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모델의 프레딕션을 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해서 ACL 논문과 NAACL 2022년도에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요새 관심 있어 하는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연구 주제를 좀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외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기보다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예제이고 이제는 해결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LLM이 헐루시네이션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LLM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를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GPT-3 모델, 아주 예전에 초기의 모델한테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맥북 프로는 세종대왕 시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술술술 답변을 내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셨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헐루시네이션의 정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헐루시네이션의 이거는 아주 오래된 예제이고 요새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GPT-5가 나왔죠. GPT-5에 대한 예제가 여러분들 이 헐루시네이션 예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4개, 6개인 이미지를 줘놓고 이거 손가락 몇 개야? 라고 하면 4개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오브저베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GPT-5 그 오픈 AI에서 릴리즈할 때는 너무 똑똑하다 이제 박사급이랑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막 엄청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임프루먼트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많이 써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예제가 있고 아주 간단한 문제를 줘도 이제 풀지 못하는 경향성을 아직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맹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요렇게, 쉬운 예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더 많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런 예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 뭐길래 이 헐루시네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전체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유저가 쿼리를 주면 LLM한테 프롬프팅을 해서 아웃풋을 얻어서 이제는 유저가 그 아웃풋을 보는 게 일반적인 프롬프팅이라고 보신다면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 합해진 프롬프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유저가 쿼리를 주면 이 쿼리를 가지고 외부에 있는 놀리지 베이스 혹은 뭐 벡터 DB라고 하죠. 그래서 벡터 DB를 통해서 이 쿼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relevant 다큐멘트들을 뽑아옵니다. 다큐멘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센텐스, 아니면 청크가 될 수도 있고, 이 단위는 사실 다양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렐레벤트한 인포메이션을 다 끌어온 다음에 그 렐레벤트한 인포메이션을 이 유저 쿼리에 같이 붙여서 인풋으로 LLM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레그를 통하면 이제 LLM이 몰랐던 정보까지 다 참조해서 리스폰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헐루시네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많이 입증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심플하게 레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임플레멘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 예제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T-4o 미니한테 제가, 너 주차 자리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 LLM은 범용 도메인에서 제너럴 도메인에서 트레인드 된 LLM이기 때문에, 이런 쿼리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이 레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챗봇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병원 시스템에 들어가는 챗봇을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프로치는 LLM을 뒤에다 놓고,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인풋을 주면 그 인풋을 LLM한테 전달해서 LLM한테 리스폰스를 받아와서 뭐 보여주는 그런 식의 챗봇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병원 시스템에 들어가는 챗봇한테 파킹을 물어보는 거는 너네 주차 자리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있을 수 있는 질문의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보입니다. 근데 이랬을 때 레그를 쓰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 예제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레그를 아주 간단하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예제를 여기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겠죠. 그럼 외부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벡터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어 형태로 벡터 DB를 구축을 해놓는다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칭을 해야 되거나 뭐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relevant한 다큐멘트들을 리트리브 해와야 되는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자연어 형태의 문장들을 벡터화해서 DB를 저장해 놓고 relevant한 다큐멘트들을 뽑아와라고 했을 때 그 efficiency가 훨씬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보입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칭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벡터 DB로 이제 이거를 변환시켜야 하는 작업이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코딩을 제가 이제 써놓은 형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들어가는 챗봇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좀 알고 있죠? 이제 파킹에 관련돼서 뭔가 물어보겠다 싶어서 이제 파킹에 사실은 관련된 웹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다 크롤링 해온 다음에 그 크롤링 해온 결과물을 CSV 파일 형태로 바꾸고 그 CSV 파일 형태로 만든 것을 다시 이제 벡터 DB로 만드는 그런 코딩 구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형태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뭐 가장 대표적인 예제로 보실 수 있는 게 오픈 AI에서 이제 GPT-4 오민이나 GPT-5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벡터 임베딩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뭐 이것도 물론 토큰당 얼마 이렇게 지불해야 하는 형태인데 API 콜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벡터 DB에 저장되어지는 벡터의 세맨틱도 의미 있게 잘 저장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한 텍스트 임베딩 3 스몰 모델을 이용해서 제가 크롤링 해온 이 모든 자연어를 벡터 DB화해서 저장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든 벡터, 이 자연어로 되어 있는 이 항목들을 벡터로 만든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 벡터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왔던 Do you have a parking? 이라고 하면 같은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아까 그 쿼리도 벡터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벡터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다 잰 다음에 소팅을 해서 가장 가까운 탑 5, 5 다큐멘트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걔네들의 자연어 형태의 다큐멘트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선 탑 20죠.
가지고 와서 이제 컨텍스트로 같이 넘겨주는 역할을 코딩을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같이 넘겨주면 여기에 있는 컨텍스트를 같이 참고해서 너가 답변을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레그의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yes, we do have a parking, 뭐 space 뭐 이러면서 이제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이제 병원 챗봇 시스템에 쓸만한 답변이 이제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그는 만약에 이 레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지식을 주입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인 튜닝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이 레그를 써서 어, 그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좀 같이 활용해서 LLM한테 프롬프팅을 하는 기술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from the scratch부터 코드 임플리멘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사람 혹시 좀 더 어드밴스드한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레그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 대답에 대해서는 바로 이 랭체인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랭체인이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다큐멘트들을 읽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큐멘트들이 사실은 스플리팅 되어서 벡터 DB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LLM은 토큰의 리밋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트들을 무작정 다 가지고 와서 LLM한테 같이 인풋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큐멘트들을 뭐 엄청나게 긴 다큐멘트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이 다큐멘트들을 끊어서 벡터 DB에 저장을 해야 되는 형태가 필연적인데, 그 과정까지 이 랭체인을 이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큐멘트 뭐 스플리터, 텍스트 스플리터, 뭐 리커시브 스플리터 뭐 이런 종류의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서 어, 아주 용이하게 여러분들이 이 레그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벡터 DB,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DB로 쓸 수 있는 거, 로컬 DB로 쓸 수 있는 그런 호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호환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타에서 제공하는 파이스라든지, 뭐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VB8, 파이콘 뭐 이런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제 클라우드 DB 같은 것들이 이 랭체인에 호환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랭체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레그 임플리멘테이션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레그를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한 모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쉽게 잘 구축되어 있고 다큐멘테이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레그가 도대체 왜 필요하며 도대체 뭐가 좋은 거며 우리가 어떤 실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다면 이제 레그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자연어 처리에서는 레그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는 리트리버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리트리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저희가 쿼리가 들어오면 리트리버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여기에 벡터 DB를 참고해서 쿼리와 가장 관련 있는 다큐멘트들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인데 이 리트리버를 좀 더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NLP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뭐 단독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LLM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좀 더 나은 리트리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연구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리트리버 그 자체의 연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나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쪽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트리버가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 드리자면, 저희 쪽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 리트리버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퀘스천은 그래서 벡터 형태로 어떻게 만들 건데에 가장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자연어 처리에서는 자연어가 벡터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몇십 년 전부터 그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미지나 뭐
스피치도 어떻게 보면은 음파, 주파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숫자 형태로 포매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어 처리에서는 복잡한 자연어를 숫자 형태로 변환하는데 이 숫자가 이 자연어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느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잘 담고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정말 1980년대, 7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의 경향성이 이 리트리버에서도 계속 이어져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벡터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벡터 DB에 저장을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리트리브 해오는 과정은 바 프로덕트나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아주 간단한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를 가정하에 하고 저희의 이제 연구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그래서 이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어떤 모델을 만들면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리트리브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쓰는 리트리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덴스 리트리버, 그다음에 스파르스 리트리버. 처음에 나온 게 스파르스 리트리버고 점점 덴스 리트리버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해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쓰는 리트리버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스파르스 리트리버는 아까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가장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스파르스 리트리버는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의 결과물이 스파르스하다, 즉 0이 중간에 굉장히 많다. 그런 벡터 표현을 나타내는 리트리버 모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어를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을 했는데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의 결과물 안에 0이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스파르스 리트리버를 썼구나라고 이제 추론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런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하느냐라고 하시면 TF-IDF라고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하는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기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erm frequency는 그냥 다큐멘트 안에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다음에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그 단어가 전체 다큐멘트 뭐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 중에 몇 개가 나왔느냐. 그거를 이제 역수를 취해서 얘가 자주 나왔으면 뭐 엄청 자주 나왔으면 중요한 단어가 아니니 뭐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매트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통계적인 수치에 의거해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파르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별로 디멘션을 어사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르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사실 많이 쓰이는 스파르스 리트리버가 이제 BM25라고 하는 스파르스 리트리버가 있는데 얘는 아직도 이제 저희 레그 페이퍼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리트리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단순히 그냥 TF-IDF랑 그 다큐멘트의 랭스를 반영해서 스파르스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25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스파르스 리트리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덴스 리트리버는 말 그대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빼곡합니다. 영인 밸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0이 없는 빼곡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내는 경우인데, 보통 발트로 인베딩을 여러분들이 얻어내는 경우도 사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발트라고 하는 게 왜, 이 자연어 처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발트가 나오기 전에는 sparse representation 밖에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I eat an apple 이라고 하는 그 애플의 representation과 I buy a new apple phone 이라고 하면, 이 어떻게 보면 같은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TF-IDF를 사용을 하면 이제 의미적인 게 먹는 사과와 그 사과 폰의 이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TF-IDF 같이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을 해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두 개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트 임베딩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두 개의 임베딩이 서로 이제 다른 임베딩으로 얻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세멘틱을 반영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준다.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포머를 12층 쌓아 올린 그 발트가 굉장히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사실은 봐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에서 보시면 이 스파르스와 덴스 리트리버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댄스 리트리버는 뭐 예를 들어서 발트 인코더를 둔 다음에 그 발트 인코더를 목적에 맞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발트 인코더로 제너레이트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벡터 DB에 저장하는 형태 뭐 그런 테크닉들이 다 연계되었다면 댄스 리트리버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냥 쿼리를 이용해서 닷 프로덕트 혹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리트리브 해오는 과정은 심플하게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댄스 리트리버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가 있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명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댄스 리트리버는 어쨌든 세멘틱을 담고 있는 문맥에 따라서 세멘틱을 담고 있는 친구를 그런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내는데 만약에 새로운 도메인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걔를 알고 있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스 리트리버는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의미가 들어왔을 때는 스파이스가 훨씬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에서는 좀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이 댄스와 스파이스를 같이 결합해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자라고 하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댄스 리트리버를 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실 유행했던, 가장 먼저 나왔던 댄스 리트리버는, 이 MS 말코라고 하는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바이스드 데이터를 가지고, 발트 인코더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온 모델을 우리가 댄스 리트리버라고 이제 치부를 해서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제 쓰는 건데 그 모델이 이제 즉 가장 처음에 나온 댄스 리트리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MS 마이크로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리고 어떤 학습, 적용 방식을 했길래, 그 댄스 리트리버가 스파이스 리트리버 다음에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여기 이제 MS 마이크로 데이터셋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오른쪽에 쿼리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않은 다큐멘트 청크들이 이제 여기는 네 개 정도가 있죠. 그다음에 레이블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얘를 답하기 위해서는 요 두 번째 있는 게 가장 relevant한 다큐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러닝을 하는 거예요. 튜닝을 하는 겁니다. 바트 인코더를. 그렇게 해서 나온 모델을 댄스 리트리버라고 해서 쓰는 게 2019년, 20년도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초기에는 2019년, 2020년에는 이 바트 모델을 두 개를 두고 한 모델은 쿼리만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끔 했고 한 바트 인코더는 이 다큐멘트에 대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라 라고 굉장히 따로 분리되어서 이제 인코더들을 유지했다, 튜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쿼리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쿼리와 이 다큐멘트들 간의, 관계를 배우는 것보다는 얘를 아예 독립적으로 둬서 다큐멘트들끼리, 의 관계를 배우는 거를 좀 더 포커싱 하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쿼리는 쿼리들끼리의 관계를 좀 더 배우게끔 하고 싶어서 이제 두 개의 인코더를 준 다음에 하나는 쿼리를 핸들링 하게끔, 하나는 다큐멘트들을 핸들링 하게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건데 도대체 그럼 어떤 학습 기법을 썼느냐? 컨트래스티브 러닝, 대조학습을 씁니다. 그래서 대조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조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앵커와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컨스트럭션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앵커와 우리가 지정해 놓은 포지티브를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가까워지게끔 하고
앵커와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어사인 해놓은 그 데이터를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굉장히 멀어지게끔 로스를 구성을 한 다음에 러닝을 적용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러닝을 하겠죠. 튜닝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거티브가 좀 가까웠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로스를 구성을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나면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는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거고 포지티브는 가까워지게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0이라고 어사인 되어 있는 다큐멘트 이 세 개는 네거티브인 거고 여기에 있는 1이라고 어사인 되어 있는 거는 포지티브라고 어사인을 해 놓은 다음에 얘를 앵커로 두고 여러분들이 그 인베딩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서 이제 로스를 사실 컨트레시브 러닝에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트 인코더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덴스 리트리버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컨트래스티브 러닝 학습 방법을 통해서 댄스 리트리버를 만들었다라고 초기에는 접근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항상 연구는 이전 연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가장 포커스를 둬야 하기 때문에 좀 소개를 더 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MS 말코를 슈퍼바이스 데이터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단점이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영어에 대해서는 그래. 이 MS 말코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쉽게 그렇게 댄스 리트리버를 만들 수 있어. 근데 만약에 한국어나 뭐 아니면 엄청나게 극소수의 이제 언어에 대해서는 그럼 리트리버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슈퍼바이즈드 데이터를 완전히 좀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리트리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댄스 패시지 리트리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은 슈퍼바이즈 데이터를 쓰긴 써요. 그치만 이렇게 MS 말코 같이 엄청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 쿼리가 있고 그거에 대한 relevant, irrelevant 이렇게 패세지를 가지고 컨스트럭션을 데이터 그런 슈퍼바이즈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QA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슈퍼비전을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 하면 돼 라고 하는 프로포즈 메서드를 제공한 게 댄스 패시지 리트리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간단한 뭐 MS 말코 같이 그런 특정 데이터 말고 우리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컨스트럭션 하는 방법을 프로포즈 할게 라고 해서 나온 게 댄스 패시지 리트리버이고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부터 또 요 댄스 DPR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죠. 오픈 QA 데이터도 여전히 슈퍼바이스드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컨트리버라고 하는 리트리버입니다. 이 컨트리버는 여기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해놨는지를 딱 써놨는데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옵니다.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와서 연속된 세 개의 문장을 뽑아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쿼리.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문장을 파스티브. 그 다음에 그 뭐 랜덤하게 나와 있는 여기저기에 있는 데이터를 센텐스들은 네거티브라고 컨스트럭션을 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적용하는 방식을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슈퍼바이즈 데이터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요 기법이 이제 또 많이 쓰였고 또 컨트리버는 슈퍼바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컨트리뷰션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다 바이 인코더로, 예를 들어서 쿼리는 쿼리를 담당하게 하는 인코더가 있었고, 다큐먼트는 다큐먼트를 담당하게 하는 인코더가 있었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쿼리와 다큐먼트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게끔 하나의 인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하게끔 하자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괜찮다라고 이제 증명한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버가 그 다음에 이제 명맥을 이었고, 또 여기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청크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문장은 쿼리,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아무래도 쿼리랑 관련이 있을 테니 파스티브라고 두자라고 한 건데 이 가정에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사실은 가정을 한 거잖아요. 이 문장이 있고 그 다음 문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파스티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파스티브라고 가정을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펄스 파스티브가 있을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또 그런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리트리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적용을 하는데 LLM 파인 튜닝과 함께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적용을 하자. 뭐 이런 연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요 뒤에 또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 어쨌든 리트리버는 이런 식으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아주 주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른 이제 레그에서는 그럼 리트리버 말고, 또 어떤 연구들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 레그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사실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왼쪽에 보시면 나이브 렉이 있죠. 어떤 유저의 쿼리가 있고 리트리버가 relevant한 유저 쿼리와 relevant한 다큐멘트들을 다 가지고 온 상황이고 걔네들을 프롬프팅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게 이제 이게 나이브 렉이라고 하면 요새 이제 어드밴스드한 렉의 기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유저 쿼리를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retrieve 된 결과물을 포스트 retrieval 프로시저를 어플라이를 해서 뭐 새로운 좀 정보를 리파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리소팅을 한다든지 리소팅 기반으로 다시 리트리브를 해온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런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리트리버를 해오는데 뭐 다큐멘트 세 개를 가지고 와서 그 다큐멘트를 서머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그럼 서머라이제이션 하다가 뭐 잃어버린 부분이 당연히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은 영향이 없는 건가? 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리랭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섞어서 뭐 퓨전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가 요새 많이 흥미있게 읽은 논문 중에 하나는 작년에 EMNLP에 나온 위레그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위레그라고 하는 논문도 어떻게 보면 relevance estimator라고 하는 post retrieval procedure를 apply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가 가지고 온 다큐멘트들을 가지고 얘들을 그냥 LLM에 프롬프팅을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한 번 더 relevance estimator로 점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측정을 해서 좀 높은 점수를 가진 애들만 LLM의 프롬프팅에 이제 연계가 되게끔 하는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이제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거냐가 사실은 이 위레그의 이제 주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논문이 어떤 식이냐면 트레이닝을 일단 여러분들이 NLP 논문을 만약에 좀 더 많이 읽고 싶으시다 하시면 일단 트레이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논문을 읽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LP 논문은 여러분들이 딱 논문을 펼치고 나면 뭐 이렇게 relevance estimator를 넣겠다. 그래서 relevance estimator를 넣어서 점수를 내는 건 너무 straightforward 하잖아요. 너무 나이브한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논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작성되어 있을 거냐면 이 점수를 내는 방법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relevance estimator를 넣을 거긴 한데 그러면 이 점수를 내는 트레이닝은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이 논문의 사실은 주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문에 자세히 서술돼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할 때 이 relevance estimator를 점수를 내는 애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점수와 LLM이 이 제너레이터 LLM이죠. 얘네와 긴밀하게 잘 작동하게끔 이 relevance estimator가 나온 점수들을 제너레이터가 반영해서 next token prediction을 하는 오브젝티브를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리자면 네, 그래서 보시면 relevance estimator의 목적은 true라고 하는 word 그 자체와 false라고 하는 word 그 자체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LLM이 어떻게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GPT도 뭐 라마도 똑같죠. 라마로 예를 들게요. 라마가 이제 공개된 모델이고 우리가 이제 그 웨이트를 다 뜯어볼 수 있으니까 라마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프린트 라마 뭐 이렇게 해서 라마 뭐 3 8 빌리언 이제 다운받은 다음에 프린트 모델 이렇게 하시면 32층짜리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캐블러리를 담당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캐블러리 중에 가장 지금 다음에 올, 보캐블러리, 그 단어가 뭔지 그 보캐블러리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가장 맥시멈 값을 뽑아서 그 다음 토큰으로 텍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렐레벤스 에스티메이터도 비슷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렐레벤스 에스티메이터는 어쨌든 이 다큐먼트가 얼마만큼 쿼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점수를 내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지막 레이어에 뭐 시그모이드를 하나 두던지 해서 점수를 내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시면 T5로 가지고 와요. T5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이죠.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모델 보시면 렐레벤스 에스티메이터는 우리가 T5를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 제너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점수를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프로포즈 메서드에 나와 있는 거죠. true라고 하는 그 단어, vocab 32,000 뭐 이런 단어가 이제 라마에서는 있는데 T5는 조금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복캡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true라고 하는 월드를 낼 확률, 그 다음에 복캡 디스트리뷰션에서 false라고 낼 확률, 쿼리와 컨텍스트를 같이 줬을 때, 그 확률을 가지고 그 확률을 점수화한 다음에 그 점수화한 거를 제너레이터에 같이 호환되게끔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가 되고 구성이 되고 전체 로스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제너레이터와 우리가 이제 렐레벤스 에스티메이터를 같이 파인 튜닝 시켜서 우리가 릴리즈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포스트 리트리버에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한 다음에 걔네를 제너레이터와 함께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으로, 어, 우리 뭐 프로포즈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 포스트 리트리버 말고도 쿼리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쿼리를 익스펜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GPT 쓰실 때도 일단 뭐 프롬프팅을 할 때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잘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러프하게 드래프트를 해서 물어본 다음에 점점 발전하는 형태로 사실은 계속 물어보는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쿼리를 이제 사용자가 무조건 처음부터 잘 입력하리라는 법은 없으니 우리가 혹시 이 쿼리를 뻥튀기를 시켜서 익스펜션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리트리버를 각각 해온 다음에 LLM한테 프롬프팅을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또 추가적인 리라이터라고 하는 모듈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리라이터를 여러 가지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쿼리를 익스펜션 시키는 뭐 모듈을 이제 도입을 한다든지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쿼리에 대해서 익스펜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쿼리 리라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터의 이전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하는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사실 저희 LLM 연구를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 그럼 위에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LLM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임프루브 시킬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는 연구들을 사실 더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최신의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셀프 레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레그가 사실 그 LLM을 레그에 맞춰서 파인 튜닝 해 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프 레그는 그러니까 리플렉션 베이스드 메서드입니다. 리플렉션 베이스드 메서드는 뭐를 하느냐. 일단 쿼리가 주어지고 나면 이 쿼리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리트리브를 해올지 안 해올지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trieve를 해와요. 그러면 프롬프팅을 하죠. 프롬프팅을 해온 다음에 이 프롬프팅한 결과가 과연 서포티브한지 아니면 이 relevant한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자가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retrieve 해온 아니면 혹시 내가 프롬프팅을 해온 게 잘 맞나 아니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LLM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셀프 레그예요. 그렇게 우리가 레그에서 필요한 LLM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LLM을 만들 거냐?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할 거냐? 라고 하시면 그 대답이 크리틱 모델과 제너레이터 모델을 둔 다음에 크리틱 모델을 통해서 여기 이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셀프 레그의 사실은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셀프 레그도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보시면 굉장히 논문이 잘 쓰여지고 쉽게 쓰여진 논문인데 크리틱 모델, 그러니까 결국에는 셀프 리플렉션을 하는 LLM을 만들겠다. 레그 베이스드 LLM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보시면 데이터 컬렉션이 두 번 나옵니다. 크리틱 모델을 위한 데이터 컬렉션. 크리틱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GPT-4 같은 어드밴스드한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런 스페셜 토큰이 인설티드 된 다큐먼트들과 쿼리, 셋을 다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크리틱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보시면 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페셜 토큰만 제너레이션 하는 그러한 러닝 오브젝티브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틱을 트레이닝 하는 건 끝났어요. 그러면 이 크리틱 모델이 다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이 크리틱 모델로 제너레이터를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제너레이터 러닝은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LLM도 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논문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로 GPT-4o 같은 애들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제너레이터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면 LLM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를 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틱 모델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스페셜 토큰에 대한 지식을 얻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제너레이션 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 리절트가 사실 굉장히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경향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두 가지 모델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트레이닝을 하겠다. 어떤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라고 하는 게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진짜 NLP나 LLM 논문을 보실 때는 트레이닝이 있냐 없느냐,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시면 아주 쉽게 읽으실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레그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행을 선도하는 이런 논문이 나와서 이제 이 레그를 사실 너도 나도 굉장히 많이 셀프 리플렉션, 그러니까 리플렉션 베이스를 많이 택하는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굉장히 나왔을 때 많이 사람들이 퍼포먼스도 좋고 되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좀 더 세부적인 연구에 대해서 이제 레그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부분이 레그가 사실은 여러분들 스페셜라이즈드 도메인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LM을 가지고 법률 자문 다큐멘트들을 만든다든지, 메디컬 도메인에서 얘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팅 도메인에서 쓴다든지, 파이낸스 도메인에서 뭐 다큐멘트들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레그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LLM은 제너럴 도메인에 대해서 트레인드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화된 도메인에 대해서는 좀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화된 도메인에 대해서 LLM을 더 잘 작동하게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가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메디컬 도메인의 다큐멘터들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뭐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도 엄청 많이 필요할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한들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도메인에서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뭐, 레그를, 그 기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하면, 이렇게 관련된, 메디컬이나 뭐, 파이낸스 관련된 벡터 DB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쿼리가 들어오면, 관련돼 있는 지식을, 리트리브 해온 다음에, LLM한테 같이 프롬프팅을 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그 기술을 사용을 하면,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도 스페셜라이즈 도메인에서 좀 더 특화된 LLM 아웃풋 제너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레그가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구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영구적으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면, 물론 레그를 붙여서, 그러니까 벡터 DB를 붙여서 스페셜라이즈 도메인의 프롬프팅을 잘 하는 거 좋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더 나아가는 거는 파인 튜닝이죠. 그래서 파인 튜닝을 그러면 이 스페셜라이즈 도메인, 레그 환경에서 스페셜라이즈 도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인 튜닝을 이 도메인에 특화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연구 주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그를 붙여서 스페셜라이즈 도메인에 대해서 잘 작동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부족한 거죠. 더 우리가 그러니까 LLM이나 뭐 리트리버나 다 제너럴 도메인에 대해서 파인 튜닝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스페셜라이즈 도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인 튜닝을 더 시킬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에 이제 연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작년에 EMNLP에 나온 레그 스튜디오라고 하는 논문인데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인트로덕션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이제 읽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트로덕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Generalized domain에 trained 된 retriever와 LLM을 우리가 좀 더 specialized 도메인에 더 많이 특화되게끔 하는 파인 튜닝을 퍼포스 한다. 근데 그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컨스트럭션을 이렇게 해서 retriever와 뭐 제너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레그를 해서 제너럴라이즈 도메인, 그 스페셜 도메인에 좀 더 잘 되지만 더 잘 되게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논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럼 컨스트럭션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데이터 컨스트럭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냥 제너럴라이즈드 엄청 스페셜라이즈 된 도메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 문진표 뭐 이런 다큐멘트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인풋으로 주고 제너레이터한테 퀘스천이랑 쿼리를 만들게 합니다. 퀘스천 쿼리와 앤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 쿼리에 대해서 리트리버를 해온 다음에 다큐멘트들을 모은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을 하는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그냥 러프한 스페셜라이즈드 다큐멘트를 준 다음에 쿼리와 리트리브 다큐멘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단순히 프롬프팅을 아까 만들어 놓은 퀘스천과 다큐멘트들에 대해서 프롬프팅을 그냥 해서 앤서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앤서가 낼 때까지 너가 했던 추론 스텝을 같이 아웃풋을 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레셔너를 그러니까 그 뒤에 추론 스텝을 다 너가 아웃풋 해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체인 오브 thoughts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LLM한테 그냥 답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가 이 답을 내기까지의 네 생각, thought procedure를 다 아웃풋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내줘라고 하면 정답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를 chain of thoughts prompting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예제가 이제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로저가 5개의 테니스 볼을 갖고 있었는데 2개의 캔의 테니스 볼을 더 샀다. 각 캔에는 3개의 테니스 볼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사람은 2 곱하기 3, 더하기 5 해서 11이라고 이제 암산을 해서 그냥 11 이렇게 내서 그 다음 문제를 이제 풀게끔 하는 건데 이런 예제에 대해서 방금 제가 속으로 이제 암산을 했던 그 과정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쓰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너가 이 답을 내기까지의 thought procedure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면 돼라고 알려주는 게 chain of thought prompt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제가 항상 있어야 하는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 예제라는 게 지금 이 question answer pair 하나를 주고 그 다음 question에 대해서는 어, thought procedure를 다 이제 내게 해줘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chain of thoughts는 항상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zero shot chain of thoughts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정말 간단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답을 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let's think step by step 딱 그 한 문장만 넣으면 zero shot chain of thoughts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바로 답을 내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생각을 해서 앤서를 내.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논문이 됐었어요. 2023년에는. 이제 요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나이브한 페이퍼라서 이제 억습이 안 되지만, 2023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LLM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익스플로어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그 문장을 하나 넣고 논문을 내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예제는 제가 이제 잡 인터뷰를 준비를 할 때 햇빛에서 내가 옷 5벌을 말리는데 5시간이 들었어. 그러면 30벌을 말리는 데는 몇 시간이 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인간은 햇빛에서 5벌을 말리든 30벌을 말리든 똑같이 5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지만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30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5벌에 5시간 걸리면 한 벌에 1시간이니까 30벌을 말리려면 30시간이 걸리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커먼 센스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LM이 그때는 커먼 센스도 많이 부족했고, 리즈닝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LLM이 요새도 새로 나오면, 이제, 리즈닝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한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리즈닝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뭐 커먼 센스라든지, 아니면 진짜 딥한 애널리시스라든지, 그런 능력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리즈닝을 매트릭으로 내서 우리께 이만큼 좋다라고 셀링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체인 오브 더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스페셜라이즈 도메인의 다큐멘트를 가지고 와서 퀘스천과 앤서를 만들어 놓고 그 퀘스천에 대한 렐레벤트한 다큐멘트 3개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프리페어 해놓고 여러분들이 프리페어 해놨죠. 퀘스천과 아까 봤던 다큐멘트 3개, 요 3개를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LLM한테 프롬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앤서가 그냥 앤서를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앤서를 내기까지에 대한 리즈닝을 내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앤서가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어사인 해놨던 진짜 앤서와 같은지 틀린지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다면 이미 LLM이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스페셜라이즈 도메인에 대해서는 그 스페셜라이즈 된 다큐멘트 안에서는 그 이 지식을 이미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냥. 근데 만약에 이 앤서가 여기에 있는 앤서랑 다르다면 그거는 LLM한테 이제 주입시켜야 하는 지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페어링을 합니다. 쿼리와 아까 봤던 리트리브 해왔던 요 컨텍스트들을 가지고 페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답과 그 답을 얻어내기에 했던 리즈닝을 페어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 틀린 답과 앤서를 페어링으로 둔 다음에 얘를 가지고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하는 거예요. 앵커와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트리버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 게 하드 네거티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소 같으면 그냥 여기에 있는 앵커를 가지고 뭐 이게 그냥 포지티브고 이게 네거티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 여기에 대한 레이블링도 다 직접 하죠. 직접 한다고, 네, 제가 써놨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다큐멘트들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이 렐레벤트 한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레이블링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단순하게 요 포맷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다큐멘트들에 대한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이 정답 여부에 따라서 hard negative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의 사실은 쟁점은 hard negative로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hard negative.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그러니까 A 대시가 만약에 진짜 답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서 helpful이라고 한 레이블링 된 거는 사실은 진짜 helpful이 아니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답이 틀린 답이니까. 그래서 그 답, 뭐 helpful이라고 한 거를 hard negative, positive라고 하고, 뭐 hard negative, 나머지는 hard negative라고 얘기를 하는데, hard negative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할 때, 항상 앵커와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페어로 준비해서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얘가 앵커일 때 얘가 파지티브이고 두 번째 그림이 파지티브이고 세 번째 그림이 네거티브이면 이 앵커를 기준으로 얘를 멀리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사실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으면 이 앵커와 이 비행기 그림은 굉장히 다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띄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다른 걸 더 다르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헐드 네거티브는 이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돼요. 같은 강아지 종류 중에서도 리트리버는 가까이, 뭐 퍼그 같은 저 강아지는 멀리. 그러니까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강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델 입장에서는 굉장히 챌린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모델한테서 너 이렇게 챌린징한 상황에 많이 놓이게 이제 우리가 할게라고 하면은 사실 더 많이 잘 배우는 경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드 네거티브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논문에서 또 새롭게 제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리트리버 해온 다큐멘트들을 뭐 숫자만 바꿔서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레이블링을 해놓고 아니면 리트리버 해온 거와 완전히 다른 거를 뭐 가지고 와서 irrelevant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뭐 얘랑 좀 비슷한 경향성을 가진 거는 relevant라고 해놓고 adversarial training을 한다든지 LLM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러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트레이닝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 논문도 사실은 작년 ACL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었고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LLM, 그러니까 레그가 사실 어떻게 보면 LLM의 세이프티를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LLM한테 폭탄 만드는 법 알려줘라고 하면 뭐 알려주기도 했었죠. 근데 뭐 이제는 세이프티에 대한 그 이슈가 이제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안 알려줍니다. 근데 레그를 사용을 하면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세이프티 이슈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세이프티 이슈가 얼만큼 있고 우리가 그거를 LLM별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있는지 이해를 하는 연구도 사실은 최근에 NIH의 4월에 있었죠.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레그가 사실 어떻게 보면 헐루시네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메서드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파보는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연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리트리버를 몇 번을 해올 것이냐. 리트리버를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쿼리에 대해서 리트리버를 다 해올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LLM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면 리트리버를 굳이 왜 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레그라고 하는 논문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쿼리가 만약에 엄청 복잡해요. 그러면 쿼리 컴플렉시티를 메저하는 컴포넌트를 도입을 해서 얘는 리트리버를 두 번 이상 해야 돼. 얘는 리트리버를 한 번만 해도 돼. 얘는 리트리버를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알려주는 컴포넌트가 있으면 리트리버 해오는 이피션시를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그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쿼리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 논문의 요지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모아서 쿼리 컴플렉시티를 메저하는 그 컴포넌트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프로포즈 메서드였고,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겠다, 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겠다, 뭐 간단하게 보면 이렇죠. 우리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잖아요. 어떤 LLM한테 어떤 쿼리를 줘요. 그 답을 맞았으면 걔는 뭐 리트리버가 필요 없는 애. 그다음에 만약에 한 번 했는데 답을 못 해요. 그러면 리트리버를 해왔을 때 답을 해요. 그럼 걔는 적당히 어려운 애. 리트리버 두 번 해왔는데 여전히 답을 못 해요. 그럼 걔는 엄청 어려운 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만들고 ABC 클래스를 만들고 걔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도입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러닝을 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이피션시가 엄청 엄청 좋아졌더라. 이런 거를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풀어놓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이 논문은 사실 요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많이 주의 깊게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냐면, LLM 안에 있는 지식이랑 리트리버 해온 다큐멘트 안에 지식이 상충되는 거예요. 상충되면 LLM이 갖고 있는 지식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알아낼 거고,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LLM 안에 있는 뉴런을 조정하는 연구도 있어요. 지식 상충이 일어났을 때, 이 뉴런이 이 외부의 컨텍스트를 핸들링하는 뉴런이니, 얘를 업웨이팅 시켜서 훨씬 더 많이, 가중치를 두게끔 하는 연구도 있고, 그러니까 뉴런 레벨 모델 에디팅이 있고, 아니면 트랜스포머 레벨의 레이어의 모델 에디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논리적 컨플릭트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요걸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LLM한테 오스카 2024년 수상자가 누구야? 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리트리브 해온 다큐멘트에는 킬리안 머피가 우승자야, 뭐 수상자야 라고 가지고 왔는데 LLM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알고 있다면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올 경향성이 훨씬 더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틀렸다는 걸 알고 킬리안 머피가 맞다는 걸 아니까 뭐 그 상황에 그 가정이라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에디팅을 하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지금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벨루에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스테매틱한 연구가 아직 많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리트리브된 다큐멘트가 얼마만큼의 팩추얼 인포메이션이 맞는지 아니면 LLM에 더 경향성이 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시스테매틱한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IR 캔이라고 이 논문을 베이스로 사실 요새 저희 연구실에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IR 캔이 제가 아까 말한 그 부분이에요. 이 트랜스포머, 사실은 LLM이 트랜스포머 그냥 여러 개 쌓아 올린 다음에 위키피디아 같은 데이터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엄청나게 많이 트레이닝한 모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이 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죠.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나온 값이 피드 포워드로 들어가요. 근데 이 피드 포워드 안에 지식 뉴런도 있고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뉴런도 있다더라라고 하는 연구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논리지 뉴런 요게 2022년 ACL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트랜스포머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안에 지식을 저장하는 뉴런이 있더라. 지식을 처리하는, 담당하는 그런 뉴런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럼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스파이어드 받아서 이제 이 IR 캔도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나온 아웃풋 값이 이제 피드 포워드로 들어갈 때 이 피드 포워드 안에 지식을 LLM의 지식을 담당하는 뉴런보다는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외부의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뉴런을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뉴런을 알아내는 거는 애트리뷰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로스를 구한 다음에 그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 웨이트별로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애트리뷰션 스코어는 아웃풋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그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활성화되었 아웃풋에 대해서 이 뉴런이 얼마만큼 활성화되었느냐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애트리뷰션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어떤 특정 그걸 소팅을 합니다. 컨텍스트가 같이 들어왔을 때 특히 많이 값이 커진 애트리뷰션 스코어가 큰 애들을 다 골라낸 다음에 걔네들을 업웨이팅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배를 시킨다든지 4배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웨이팅을 시키면 엄청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근데 심지어 그 뉴런이 사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LLM 안에. 근데 한 5개 정도만 업웨이팅 시키면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집니다.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그 업웨이팅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업웨이팅 시키지도 않아요. 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익스페리먼트도 굉장히 시스테마틱하게 엄청 잘 해놨는데 보시면 appendix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뭐, 인핸스드 뉴런을 그렇게 많은 뉴런 수가 있는데, 뭐, 10개에서 15개. 요 정도만 사실 업데이팅 시키거든요. 전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가장 많이, 하이라이팅 된,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가장 크게, 애트리뷰션이 가장 큰 10개 정도만 뽑아서 32개층 중에서 뭐, 그 다음에 걔네들을 예를 들어서 뭐 6배, 7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퍼포먼스가 엄청 올라갑니다. 막 55%까지. 이전에는 뭐 3배 시키면 뭐 0.4였다가 뭐 얘를 뭐 7배 시키면 0.5 이상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요 연구를 사실은 근데 여기에 연구의 가정이 항상 들어오는 컨텍스트가 올바르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레그에서는 우리가 리트리브된 다큐멘트들이 팩추얼 인포메이션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린 거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가정이 리트리브된 다큐멘트가 무조건 맞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정을 하고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업데이팅만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뉴런을 엄청나게 많이 하이라이팅 시킨 다음에 뭐 퍼포먼스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타당한데 그렇다면 이게 실제 레그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려야 하며 어떤 문제를 어떤 프로블럼 데피니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요새 이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R 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많이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있어요? 제가 그 두 가지 질문드리면 네네. 너무 기초적일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제 리트리버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벡터 구성 어떻게 하는지에 네네. 따라서 방법들 이렇게 좀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벡터를 가지고 저는 저기서 이제 외부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할까에 활용한다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또 벡터를 구성해서 어떻게 LLM과 연동한다는 얘기는 저 벡터를 실제 오픈소스 LLM의 어떤 특정 레이어에 같이 주입을 시킨다던가 이런 연동 과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프롬프트로 주어지려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정보가 LLM과 네네. 공유가 돼야 될 텐데 네네. 그 부분이 좀 잘. 어, 일단 리트리브드 해온 다큐멘트들을 같이 LLM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어, 그 프롬프트로 들어가는 거는 네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리트리버를 같이 트레이닝 시키는, 연구도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LLM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외부의 상황에서 더 똑똑하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사실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해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리트리버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러니까 LLM을 가져온 다큐멘트들로 어떻게 더 똑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똑똑하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어쨌든 그 벡터의 의미가 뭔지 정도는 LLM한테 정보를 네네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하는데 네. LLM을 이용하는 연구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LLM을 이용을 할 때 지금 저희는 사실 기존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에서 그런 피처 디텍션하고 LLM에서 단순히 그냥 뭐 예측해줘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 그걸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뭐 어떤 통계적인 정보나 시간에 대한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을 줬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프롬프트 구성을 해서 이제 어떤 피처를 양쪽에서 익스트랙션을 하고 네네.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걸 뭐 레그 기반으로 연구를 좀 변환해 본다면 네. LLM을 기반으로 하고 LLM에 들어가는 그 정보에 아까 그 타임 시리즈에서 익스트랙션 된 피처 정보를 뭐 이렇게 인풋으로 줘서 활용할 수 네네. 있게 한다든가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연구들을 타임시리즈 포캐스팅에서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 어프로치.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 타임 시리즈의 피처가 LLM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제가 네, 좀 궁금했던 게 여기는 벡터가 네,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어떤 구조 정보를 LLM에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피처 그게 어떤 벡터 인베딩으로 나오는데 지금도 걔네들을 활용해서 네네, 좀 더 정밀한 정보를 줘서 단순히 그쵸. 어떤 통계적인 것을 벗어나는 그런 성능 향상을 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 LLM한테 같이, 그러니까 자연어로 인풋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피처 자체를 인풋으로 줘서, 뭐, 대조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어프로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벡터 인포메이션에 대한, 어, 거를 피처를 좀 많이 줘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모델에 의해서 변형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LLM 입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는 자연어가 아닌 그런 피처가 들어온 경우라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주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구성을 한다든지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LLM이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질문. 네. 그 주로 램그래프를 활용해서 리크레이티브한 그래도 파이프라인 구축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 리플렉션을 하기 위한 그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그 리트리버 자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가가 네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리렉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relevance 에스티메이터를 텍스트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저도 의료 도메인에서 진행했을 때 실제 환자의 개인정보 같은 그런 특정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그 보캐블러리 관점에서 그런 거 학습을 리트리버 릴레번스 에스티메이터가 학습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원심 커리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쵸. 일반화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뭐,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온다라고 이제 하는 어프로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그거를 다 더 잘 트레이닝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커리의 형식이랑 제가 생각하는 커리의 형식이랑 그거에 대한 리트리버 결과가 매핑이 되어 있어야 그걸로 이제 네. 튜닝이 조금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쿼리에 대해서 그런 게 랩핑이 되어 있지 않고 좀 엄청 그 소스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보지 못한 쿼리나 혹은 아웃 도메인의 쿼리에 대해서는 그런 네네. 평가기를 튜닝하는 게 애초에 데이터가 없이는 아예 불가능한 영역인지 저는 그런 경우에는 강화학습을 굉장히 많이 주의 깊게 보곤 합니다. 일단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뭔가 더 자율적으로 굉장히 특정한 이제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자율적으로 좀 더 자유도가 있는 학습을 하려면 저는 강학습을 했을 때 항상 퍼포먼스가 좀 더 나아지는 거를 많이 봤던 경향성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학습이 어, 좀 많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챗 GPT도 그냥 GPT 모델을 강학습을 시켜서 나온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 휴먼 얼라이먼트를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강학습을 적용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네네. 메디컬 스튜디오에서도 특정 네네. 데이터의 학습을 위해서 특정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팩트 트래킹으로 계속 그렇죠. 이렇게 올리는 그 과정인데 초기에 리트리버 된 그 문서의 성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어, 초기에 요 다큐멘트들에 대한 퀄리티 말씀하시는 거죠? 문서를 뽑고 그걸로 돌려야 하는 네네네. 처음 초기화된 것에서 어떻게 신뢰해도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퀘스천 앤서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먼 애노테이터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니면 LLM을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LLM한테만 뭐 집중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LLM한테 이제 저는 제 경우,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여러 LLM한테서 이제 답을 모아서 그거를 애그리게이트 하는 방식으로 취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의 LLM이 평가할 때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나아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애그리게이션을 그러니까 LLM 젖지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도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네네.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실 때, 네. RAG의 레그의 어떤 이제 최종 목표가 결국 어떤 특정 스페셜라이즈 도메인에 좀 더 잘 네. 생각하게. 그때 어떤 메디컬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 도메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미지나 그런 멀티모달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레그 연구에서 그런 뭐 VRM을 이용한 그러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좀. 굉장히 많고요. 저희 그 EMNLP 퍼블리시된 논문들 보시면 멀티 모달에 대한 외그 연구도 사실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도메인에서도 뭐 이런 외그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메디컬 도메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이비인후과 청력 검사 시스템을 할 때 그래프를 보고 다큐멘트 리포팅을 만들어내는 거를 할때 이제 이비인후과 교과서를 다 벡터 DB화해서 했을 때 훨씬 더 그냥 제너럴 LLM을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증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표를 태블러 데이터에 대한 외그 셋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이미지에 대한 셋업이라든지 비디오에 대한 셋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외그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아직 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LLM 그 자연어 도메인에보다는 조금 적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네.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도 앞에 그런 리트리버 같은 경우를 보면 네네. 여기에서 지금 NLP에서 하는 어떤 그런 다큐멘트 수준의 시뮬리티 개선하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매저가 잘 되어 있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멀티 모델에 대해서도 결국엔 리트리브드 해온 주체는 자연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모델에 대한 정말 그 이미지도 리트리버를 새로 해온다든지 이런 쪽의 연구는 훨씬 더 큰 챌린징한 포인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시스테마틱하게 분석했던 연구는 뭐 흥미로운 건 아직 못 본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네.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사실 이제 처음에 LLM 초기에 나왔을 때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특정 스페셜한 도메인에서는 그냥 어떤 스크래치부터 모델을 새로 빌드해서 커스터마이즈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LLM에. 그쵸. 그럼 이런 외그 기반의 어프로치도 결국 현재 LLM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LLM이 잘 못하는 그런 거를 렉을 통해서 보완하는 네. 좀 그렇게 어떤 히스토리컬하게 좀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결국 만들어진 렉 기술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LLM 안에 다 통합되어 갈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세요? 어, 그러면 정말로 그 네. 아주 제너럴한 LLM이 모든 아주 우리가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될까요? 그게 결국에는 최종 골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새로운, 뭐, 그록4든, 뭐, GPT-5든, 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사실은 되게 이거에 대한 약점을 찾기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점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스페셜라이즈된 도메인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AGI, 뭐 그런 방향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학교 레벨에서 연구하기에는, 어, 그렇게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GPU 자원이 빵빵한 상황도 아니고, 뭐 A백도 사실 잘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 저희 같은 이제 그런 작은 그 개인의 리서처 그룹에서는 외그가 어쨌든 필수적으로 계속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개인 리서처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펀딩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을 하려면,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파인 튜닝을 어쨌든 결국에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보는 스텝을 많이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먼 훗날 통합될 수 있을지어도 되게, 프라이빗한 이슈들 때문에, 뭐 자원의 이슈든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지금 홍준교수처럼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굉장히 깊이 있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전반적인 RH 레그 기반의 지식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갔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